자, 그러면은 어느 시험에나 물어보는 거. 이것도 시험 문제 한 문제 또 나오지. 자,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의 비교. 무조건 시험 문제 물어보니까 이 정도는 배웠을 거야. 그럼 재무회계 누구한테 보고를 하려고 재무회계라는 걸 하느냐 이거지? 누구한테 보고하려고 재무회계를 하는 거야? 이 정도 배웠지요? 누구야? 우리 회사 밖에 있는, 그지? 외부 정보 이용자.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보고하기 위해서 재무회계라는 걸 하는 거 아니야. 예? 외부 정보 이용자. 그런데 관리회계는 아니지. 관리회계는 우리 경영자한테, 내부 정보 이용자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관리회계라는 걸 하잖아. 그죠? 이 정도 배웠죠? 재무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 외부 정보 이용자, 관리회계는 경영자, 우리 내부 정보 이용자한테 하기 위해서 보고 대상, 그 다음에 보고 수단, 뭘 가지고 외부 정보 이용자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느냐. 재무회계는 뭐야? 재무제표가 있지. 재무제표. 그죠? 재무제표라는 걸 가지고서 외부 정보 이용자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 아니야. 그지? 재무제표. 여기도 배운 거고. 그러나 관리회계는 재무제표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지? 없지. 그래서 재무제표는 없으니까 뭐 아무거나 종이 쪽지에다가 해서 작성을 해줘도 돼. 그래서 사실상 특수보고서라 그래. 특수보고서. 그러니까 회사마다 틀리니까 원가 담당자가 자기가 만드는 거야. 그지? 잘 만들어서 이쁘게 해서 경영자한테 제공을 해준다 이거지. 여기까지는 배웠을 거고. 보고 방법. 한번 딱 정해져 있다 이제 재무회계는 정기적으로, 네? 전기적으로, 뭐 분기, 반기도 있고, 정기적으로 1년에 최소한 한 번은 보고해라.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은 재무제표를 갖고 외부 정보 이용자들한테 제공을 해라. 그러나 관리회계는 정해진 게 없잖아. 그지? 수시로 경영자가 내년에 자동차 100대를 생산할 건데 빨리 원가를 뽑아와 보세요. 그러면은. 그래서 관리회계는 그것만 알면 돼. 작년까지의 원가는 쳐다보지도 않아. 배웠지? 그 원가회계에서 메모원가, 과거에 발생된 원가. 관리회계는 절대 과거 원가 쳐다보면 안 되지. 지금 물가 계속 상승하는데 미래 원가를 추정을 해서 수시로 제공을 하더라 이거지. 수시로 제공할 때 미래 원가를 추정을 할 줄 알아야 돼. 그 뒤에 가서 배워. 관리회계 가서 원가 함수 추정해서 미래 원가 추정하는 방법. 물가 계속 상승이니까 그걸 미래 원가를 가지고서 자동차 100대에 대한, 10,000대에 대한 원가 계산해서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경영자한테. 그래서 재무회계는 정기적, 관리회계는 수시로. 1년에 한 번. 보고 범위. 이러면 세무사 공인의 문제 다 풀려. 몇 번 읽어보면은. 자, 보고 범위가 우리 현행회계는 무슨 뭐 양적인 정보, 질적인 정보 그랬는데 IFRS는 그런 말 안 쓰고 범위가 넓고 전체적 그래. 보고 범위가 상당히 넓더라. 보고 범위가 넓고 전체적 그래. 근데 현행회계는 관리회계는 범위가 좁고 부분적 그래.
다 해놓은 세무사 공인해서는 다 풀리지 뭐. 우리 시험은 요 정도, 요런 거, 요런 거. 자, 그 다음에 이해를 해야 돼. 그럼 재무회계는 재무제표를 외부 정보 이용자들한테 제공을 하는데, 정기적으로, 그지? 제공을 하는데, 그 재무제표를 외부 정보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되겠지. 우리 회사 재무제표니까, 그지? 신뢰성을 강조하는 게 재무회계야. 외부 이용자가 우리 재무제표를, 우리 기업을 신뢰할 수 있어야지. 신뢰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관리회계는 신뢰가 아니지. 적합해야지. 100대를 만드는데 원가가 적합해야 된다 이거지. 적합성을 강조하는 게 관리회계야. 관리회계. 그럼 봐봐. 재무회계는 회계 원칙대로 작성하잖아. 그죠? 회계 원칙에 지배를 받는다. 그래. 재무회계는 원칙대로 해라. IFRS 기준으로 작성을 해라. 회계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 재무회계는. 그러나 관리회계는 그런 원칙이 없잖아. 그지? 관리회계는 뭐 원가 계산 준칙이 있지만은 그건 원칙이 아니다. 준칙이지. 지배를 받지 않는다. 관리회계니까 내부 정보용자. 자, 그래서 재무회계는 법적 강제력을 갖는다. 그래. 처벌까지 받는다 이거야. 재무회계는 법적 강제력을 갖는다. 그러나 관리회계는 그런 게 없지. 우리 내부니까 법적 강제력이 없다. 얼마나 재밌어요 이렇게. 자, 처음 들은 걸 거야 아마 지금 막. 마지막 하나 더 해보면은 재무회계는 과거 걸 보여주는 거야? 미래 걸 보여주는 거예요? 과거, 작년 거잖아. 그지? 과거 지향적인 작년 걸 보여주는 거야. 작년의 정보를. 과거 지향적인 정보를 제공을 하는 게 재무회계야. 그러나 관리회계는 작년의 원가 계산 안 되지. 매몰 원가. 그지? 미래에 얼마의 원가가 들어갈까? 미래 원가를 예측을 해서 제공을 해야 된다 이거지. 미래지향적인 정보를 제공을 한다. 다 넣어버린 거야. 하나도 빼지 않고.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의 비교. 어느 시험에나 물어보는 거. 우리 시험이야 뭐 요 정도. 외부 내부 재무제표 수시 특수 정기적 수시 요 정도. 가끔 뭐 법적 강제력, 이게 하도 너무 많이 내니까 이제 과거 지향적, 미래 지향적 너무 많이 내니까 이거 다 맞힐 수 있으니까. 법적 강제력을 갖는다, 강제력이 없다. 회계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미 두 문제 벌써 맞췄잖아, 40문제에서 두 문제. 이거 몇 번 읽어봐도 되잖아, 답은 맞힐 수 있지. 그래서 IFRS 이렇게 하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시험 문제도 있으니까 풀어보고 나서 이제 재고자산부터 들어갈 거야, 여러분이. 여기 설명하고 요 바로 뒤에 이어서 개념체계, 목적 적합성, 충실한 표현,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막 이어서 나가면 기절해주고. 그래서 그건 돌아와서 다시 하고 재고자산부터 재고자산 좀이라도 상품 제품 좀 배운 게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들어갈 건데 IFRS가 일반 목적 요거까지 기본 깔고 일반 목적 재무 보고다 이거지. 일반 목적 재무 보고 목적이 뭐냐 한마디로 유용한 정보 제공이야. 일반 목적 재무 보고의 목적이 뭐냐? 한마디로 좋은 정보, 우리 투자자, 채권자들한테
우리 회사를 잘 알려야 된다 이거지. 그래야지 또 주식 더 사고 돈도 빌려주고. 이게 일반 목적 재무보고라는 목적이야. 좋은 정보를 제공하자. 에? 그래서 우리 기업이 이렇게 있다 이거지. 그럼 기업이 이렇게 있는데 정보 이용자들이 누구냐?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들. 현재 투자자 또는 미래 잠재적인 투자자. 이런 사람들이 정보 이용자야. 대여자, 채권자, 기타 정보 이용자들. 이 사람들이 우리 회사의 정보 이용자다 이거지. 정보 이용자. 이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자원을 이렇게 제공을 하더라 이거지. 이게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이야. 자원을 이렇게 제공을 하더라. 한마디로 주식을 사더라 이거지. 그럼 우리는 이 사람들한테 뭘 제공해야 돼? 우리 회사에 좋은 정보, 미래에 어떻게 된다. 이러한 좋은 정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야. 그래야지 또 주식 사고 돈 빌려주고 그럴 거 아니야. 그지? 이게 하기야 회계를 하는 목적이지. 회계라는 목적. 회계를 하는 목적. 요거. 그럼 얘들이 일반 목적 재무보고가 여기까지 딱 하고 일반 목적 재무보고가 제공하는 정보가 뭐냐 우리한테. 일반 목적 재무보고가 우리한테 제공을 하는 정보가 뭐냐 이거야? 정보가 뭐냐? 뭐야 재무상태표하고 포괄손익계산 정보 제공하겠지 뭐. 그지? 그 두 개야. 그래서 이것도 이거. 자 재무상태표 이렇게 재무상태표에 뭐가 있어?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 자본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이 정도는 알지? 그러니까 불안해. 재경 강의 들어온 사람들 보면은 지금 이 계정을 모르는 사람이 많어. 좀 더 이제 계정 재고자산 들어가면서 계정을 배워야 되는데, 기초회계 원리에서 T자 계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회계 처음 배울 때, 이튿날 정도 될 때. 집. 여기는 현금 내 집, 여기는 회사 매출 채권 내 집, 여기는 차입금 내 집, 다 있잖아, 그게. 이걸 다 전산 여러분이 배울 때 전산에서 입력할 때 코드에서 입력하면 자기 집 찾아서 다 집어넣어 준 거야. 이게 총계정 원장이잖아. 그지? 이 총계정 원장 가지고 재무제표를 작성할 건데 총계정 원장 갖고 이거를 모르니 이게 되겠어? 이거 작성하는 방법을 모르니? 그러니까 그냥 어려워해 재경을. 기초회계 원리 때 해줘야 돼. 전산 쪽에서 이걸 해줘야 되는데 맨 엔터 치고 웃고 뛰어다니니까. 예? 여기다 계정하는 거 배우고 오늘 배우고 시작을 해야 되겠지. 그렇다면 기절해 주고 재고자산도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서 일반 목적 재무보고가 이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정보가 뭐냐?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정보 제공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이거 정보 제공해야지. 그래서 첫 번째 경제적 자원의 청구권에 대한 정보 제공이다. 경제적 자원 및 청구권에 대한 정보. 자, 경제적 자원, 자산, 청구권, 부채 자본. 요거, 그지? 당연히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줘야지. 우리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당연한 거고. 그래서 용어가 그래. 경제적 자원 그러면은 자산을 얘기하고, 청구권 그러면은 부채하고 자본을 얘기하고. 요거 정보 당연히 제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변했느냐. 자산이 어떻게 해서 감소, 증가됐고,
부채가 어떻게 돼서 증가됐고 감소됐고 자본이 어떻게 감소되고 또는 증가됐느냐 이 변동 정보 제공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지요. 그게 두 번째가 재무상태표. 경제적 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 청구권의 변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된다. 저게 재무상태표 저거 두 개는 무조건 제공을 해야지. 그지? 무조건 자산부채 자본이 어떻게 변동이 됐고 자산부채 자본이 자본에 대한 정보를 당연히 저거 제공해 줘야 되는 거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재무상태표 위주의 회계로 바뀌었으니까 요거에 대한 정보, 요거 변동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 정보, 손익계산서 정보, 포괄 손익계산서 정보는 뭐냐? 세 번째, 발생 기준이 반영된 재무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준다. 손익계산서. 그럼 발생 기준이라는 거 배웠죠? 이 발생 기준이 다른 게 아니야. 발생주의가 발생한 연도에 비용 수익 잡아라야. 발생한 연도에 비용 수익 잡아라. 그래서 현금 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는 발생 기준으로 작성해라야. 그게 발생 기준이야. 현금 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는 발생 기준으로. 자, 1월 달에 외상으로 접대를 했다. 돈은 아직 안 주고 외상으로 접대를 했다. 그러면은 이거 이번 연도 발생된 거 아니야. 이번 연도 접대비 잡아라 이거야. 그지? 그럼 우리 회계처리 요 정도 되겠지. 접대를 외상으로 했대. 그럼 대변에 미지급 비용. 그 다음에 차변에 이거 올해 발생된 거니까 올해 비용 잡아라 이거지. 접대비. 이게 발생 기준이야. 배웠지 이 정도는? 자, 올해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이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어. 그리고 이번 연도 이자 아니야. 그치? 발생 기준이야. 수익 잡아야 된다. 이번 연도 거. 차변에 미수 수익. 이번 연도 이자다 이거지. 이자 수익 잡아라. 발생한 연도에. 이게 발생 기준이야. 발생 기준. 그래서 수익하고 비용은 무조건 발생 기준이야. 현금 거래 빼고 현금 거래는 뺀 나머지는 다 발생한 연도에 비용 수익 잡아라. 발생 기준. 그 손익계산서 보여줘라 이거지. 발생 기준에 의한 손익계산서에 이제 경영성과 안 그래 손익계산서를 재무성과 그래. 왜 재무보고서기 때문에 재무성과 그래. 자산부채 자본은 재무상태, 재무성적표 성과, 성과. 자, 하나 더 해보면은 손익계산서, 과거, 현금 흐름이 반영된 재무성과, 손익계산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줘라. 과거 현금 흐름이 반영된 재무성과, 한마디로 수익, 비용을 계산할 때 과거의 수익과 과거의 비용을 같이 보여줘라 이거지. 그렇게 하고 있잖아. 전기, 단기, 그지? 재무상태표가 포괄 손익계산서 전기, 단기, 과거 수익 비용, 단기의 수익 비용 계산할 때 과거 수익과 과거 비용도 같이 보여줘라.
과거 현금 흐름이 반영된 재무 성과에 대한 정보 제공이야. 하나 또 있는데 쓰잘데기였고 2개. 재무 상태표 2개.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정보. 요거 변동에 대한 정보. 그 용어가 이제 경제적 자원 및 청구권 그런다 이거지. 손익계산 2개. 발생 기준. 과거 현금 흐름이 반영된 손익계산서를 보여줘라. 여기는 풀고 그런 게 아니라 몇 번 읽어보면 되지 뭐. 그래서 또 요것도 막 순서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까지가 회계를 배우는 거야. 기본 이유. 한마디로 회계를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 말을 하세요. 말을 못해. 회계를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회계를 그렇게 배웠는데 회계를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말을 못해. 아니 뭐야 배우는 이유가 뭐야? 회계를 하는 이유. 배우는 이유래. 회계를 하는 이유가 뭐냐? 모르지요? 지금 회계를 다 배웠는데도 몰라. 첫날 배우는 건데. 회계를 하는 이유가 뭐야? 정보 제공이야. 정보 제공. 그죠? 정보 제공. 뭘 갖고 정보를 제공하느냐? 재무제표라는 거 갖고 정보를 제공하더라. 이 정도는 알아야지. 그 회계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아, 회계하는 이유요. 우리 회사를 알리는 겁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뭘 갖고? 재무제표라는 걸 가지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럼 재무제표는 뭐야?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 흐름표, 이 정도 배웠지 뭐. 이 정도는 주석 이렇게, 주석 이렇게. 이게 회계를 하는 이유야. 우리 회사를 잘 이렇게 재무제표를 잘 회계 담당자가 포장을 해서 외부 정보 이용자,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채권자, 기타 정보 이용자, 그지? 이 사람들한테 잘 포장을 해서 시장에다 갖다 내놔야 된다 이거지. 그럼 어떻게 해? 지금 고지고대로 또 뭐해? 코로나 있고 막 고지고대로 시장에다 내놔봐. 아무도 안 들어보지, 그지? 잘 만들어갖고 잘 포장을 해서 그게 분식회계야. 분식회계. 시장에다 잘 내놔야지 투자자 들어오고 이러네. 채권자 들어오고. 그래서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채권자, 기타 정보 이용, 이 사람들이 우리 회사의 정보를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좋은 정보를 제공해야 돼. 그러면 뭐야? 투자자는 배당금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 회사에 투자하면 그 의사결정할 거 아니야, 그지? 투자자는. 채권자는 돈 빌려주면은 돈을 회수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지? 그거. 종업원도 마찬가지야. 종업원은 임금 협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협상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 의사결정하는 거야. 종업원까지 다 정보 이용자야. 근데 IFRS는 정보 이용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어. 현행에게는 없어, 제외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정보 이용자인데 IFRS는 보고 기업의 경영자, 이 사람은 내부 정보 이용자야. 그래서 정보 이용자로 안 봐. 보고 기업 이런 게 시험 문제지 뭐. 다음 중 정보 이용자가 아닌 사람, 보고 기업의 경영자, 감독 당국, 정보 이용자로 안 본다. 일반 대중, 현행에게는 싹 다 정보 이용자야. 그런데 IFRS는 보고 기업의 경영자, 감독 당국, 일반 대중은
정보 이용자로 보지 않는다. 근데 이제 일반 대중 중에서 대여자나 채권자, 투자자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정보 이용자고 일반적으로 그 사람은 정보 이용자로 보지 않는다. 너 잘 물어보지. 정보 이용자가 아닌 사람, 보고기업의 경영자, 감독당국, 일반 대중 세 사람은 정보 이용자가 아니다. 나머지는 다 정보 이용자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자꾸 읽어봐. 서너 번 읽어보고 잊어버리고 읽어보고 잊어버리고. 동영상 나가면은 동영상 꽂고 자고. 그럼 잘 읽게 되지. 완벽하게 잘 읽게 됩니다. 교재는 내일 나오니까 책은 볼 필요도 없어. 지금 책 안 보고 하잖아. 책 안 보고 하고 문제 풀 때만 책 보고 서브노트에 잘 만들어가지고 서브노트 잘 만들어서 실무에 가서 다 잘 쓸 수 있도록. 자, 그러면은 잘 배웠나 못 배웠나 한번 보자고. 시험 문제는 이래. 우리 시험 문제는. 자, 연습 문제. 다음 중 재무 보고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걸 찾아라. 채권자에게는 회사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 돈 빌려준 사람? 주주에게는 회사에 대한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 종업원은 내부 이용자이므로 재무적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 틀렸지? 종업원까지 정보 이용자야. 임금 협상을 할까 말까. 종업원까지. 이 세 사람은 아니니까. 자, 경영자가 올바른 경영을 하기 위해서 회사가 필요로 하는 자금이 얼마인지 등을 예측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거 당연하지. 그러나 정보 이용자는 아니지. 경영자는 당연한데 정보 이용자는 아니다. 정보 이용자는 아니다. 그렇게 맞힐 수 있고. 두 번째, 다음 중 국제회계 기준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걸 찾아라. 이게 잘 나와. 이거는 국제회계 기준은 원칙 중심의 회계 기준이래. 맞아요, 틀려요? 아까 했잖아. 원칙 중심, 최소한의 개정 과목, 그지? 현행 회계는 규정 중심, 원칙 중심이다. 자, 국제회계 기준은 연결 재무제표가 아닌 개별 재무제표 중심이래. 틀렸지 바로. 연결 재무제표 중심이지. 그지? 이 시험 문제 몇 번만 읽어봐도 붙잖아. 자, 국제회계 기준의 가장 큰 특징은 역사적 원가에 기초한 측정해서 공정가치 공정가치로 측정해라 이거지. 공정가치 측정으로 대폭 그 방향을 전환하였다는 점이다. 맞죠? 공정가치로 측정해라. 자, 국제회계 기준은 각국의 협업을 통해 기준을 제정합니다. 맞잖아, 봐. 틀릴 게 뭐 있어. 그지? 독자적으로 이제 안 된다 이거야. 독자적으로 안 된다. 다음,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럼 재무회계는 기업 외부의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인 반면 관리회계는 기업 내부의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래. 맞죠? 재무회계는 재무제표라는 양식으로 보고하지만 관리회계는 일정한 양식이 없다. 맞지?
재무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 작성되지만 관리회계는 그런 게 없다 이거지. 원칙이 경제학, 경영학, 통계학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서 보고한다. 맞지? 원칙이 없지.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모두 법적 강제력을 갖는데 아니지. 뭐만? 재무회계만 법적 강제력이 있고 그죠? 재무회계만 법적 강제력이 있고 관리회계는 없지. 내부 제공이니까. 안 어렵죠? 이거 시험 문제는 요 수준이야. 그러니까 거의 우리는 85% 이상 붙어. 여기서 두 사람 떨어져. 두 사람. 자, 그러면은 6번에 보니까 다음은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를 비교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걸 찾아라. 주된 목적, 재무회계, 외부정보 이용자, 맞고. 관리회계, 경영자의 관리적 의사결정에 이용 맞고. 보고 대상 기업. 누구야? 재무회계 누구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외부 정보 이용자. 그지? 외부 정보 이용자. 니은 관리회계는 누구? 내부 정보 이용자. 보고 양식 재무회계 재무제표. 관리회계 디귿 누구? 재무제표 디귿은 없다. 양식이. 그지? 일정한 양식이 없다. 그럼 몇 번이에요? 4번? 4번. 다음 중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걸 찾아라. 관리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 정해진 양식으로 보고해야 됩니다. 틀렸지? 관리회계가 양식이 어디 있어? 그지? 특수보고서 그래? 강사님 이거 양면입니다. 어? 뭐야? 양면. 6번으로 넘어가 버렸어? 그래서 네. 사람 표정이 웃겼구나. 뒤에 양면으로 해놨어. 좋아. 4번. 4번 다음은 정보 이용자에 따라 기업회계 특징을 구분하기 위한 표례. 옳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골라라. 보고 대상, 재무회계, 투자자, 채권자 등 외부 이해관계자. 맞죠? 관리회계, 경영자 및 기타 내부 이용자. 맞지? 작성 근거, 재무회계,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IFRS, 관리회계, 경제이론, 경영학, 통계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작성. 맞지? 보고 양식, 재무회계, 비정형화래. 아니지, 재무제표라는 정형화돼 있지. 관리회계가 정형화래. 까끌로 바뀌었다, 그지? 관리회계가 비정형화지. 양식이 없지. 자, 보고 시점, 재무회계 보통 1년에 한 번 또는 분기나 반기, 상장기업은 중간 재무보고에 권장을 할 뿐이야. 나중에 배워. 그러나 관리회계는 주기적이나 수시로. 맞지? 법적 강제력, 재무회계 당연히 법적 강제력이 있음. 관리회계 틀렸다. 없음인데, 그지? 그러면은 옳게 설명하는 것은 가, 나, 라 2번이네. 자,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모든 상장사에 대해서 국제회계 기준을 전면 도입하였다. 금융권하고 다음 중 이에 따른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걸 찾아라. 회계 정보에 이제 국제회계 도입하면서 이런 좋은 조건이 있다 이거지. 회계 정보의 국제적 비교 가능성이 제고된 반면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이 낮아졌대. 틀렸지. 이제 유럽회계 통일됐는데 우리 한국 기업의 재무제표를 신뢰할 수 있게 됐지. 신뢰성이 높아졌지. 그거 틀렸고, 각국의 회계 기준이 별도로 운영됨에 따라 발생했던 비용 손실이 절감되었다. 맞지?
우리 한국 회계 분석하고 그러면 비용 많이 들 거 아니야, 그지? 번역하고 그러려면은, 그래서 이제 번역할 필요가 없잖아. 맞고, 국제적 합작 계약 동시에 상호 이해 가능성이 증가되었다. 맞고, 해외 사업 확장을 촉진해서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었다. 해외 사업 확장, 이제 IFR 했으니까 확장 들어가고, 외부도 많이 들어오고, 유럽도. 그 다음에 6번 다시 다음은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를 비교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걸 찾아라. 주된 목적 재무회계, 외부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 관리회계, 경영자의 관리적 의사결정. 맞지? 보고 대상, 기업, 재무회계, 누구? 외부정보 이용자. 그지? 보고 대상. 관리회계, 니은, 내부정보 이용자. 보고 양식, 재무회계, 재무제표라는 걸 가지고 보고하고, 관리회계는 양식이 없음. 몇 번 그럼? 4번이네. 자, 다음 중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걸 찾아라. 관리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 정해진 양식으로 보고해야 한대. 틀렸지? 관리회계가 정해진 양식이 어딨어, 그지? 재무회계지. 관리회계는 주된 목적은 경영자의 관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맞죠? 재무회계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반면 관리회계는 내부 보고 목적이므로 법적 강제력이 없다. 딱 맞네. 재무회계의 주된 목적은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맞죠? 다음 중 국제회계 기준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걸 찾아라. 국제회계 기준은 규정 중심의 회계 기준으로 상세하고 구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제시한대. 아니지, 그건 미국 회계지. 그지? 국제회계 기준은 규정 중심이 아니고 뭐야? 원칙 중심. 그리고 구체적은 상세하고 구체적이 아니다. 간단하게 작성해라. 간단하게 작성해라. 자, 국제회계 기준은 원칙적으로 자산 부채에 대해서 공정가치 측정을 할 수 없대. 아니지, 틀렸지? 공정가치 측정을 허용했지. 역사적 원가에서. 자, 국제회계 기준은 연결 재무제표를 기본 재무제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거 맞네. 연결 재무제표.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한 후 주석 공시 양이 줄어들었대. 아니지.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면서 간단히 작성하고 나머지는 주석에 공시해라. 그래서 주석사항이 어마어마해졌다 이거지. 3000페이지가 넘어간다. 주석사항. 현행회계는 500페이지, 6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정도가 우리 시험 문제예요. 시험 문제는. 근데 그 정도로 배워서는 안 돼. 배울 때 확 마지막 회계니까 살아생전 싹 배워버리고 말아야지. 그럼 세무사, 공인회계사 다 풀려 문제 이렇게 공부하면. 좀 어려울 수는 있지, 그죠? 전국적으로 그래. 전국적으로 재경과에서들은 다 알아. 우리는 해준 게 없어. 해준 게 없어. 전산 쪽에서 조금 공부하다 전산 쪽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물론 전산 쪽에서도 이론을 한 70%, 실기를 30% 잡고 가야 돼. 까꿀로 가잖아. 까꿀로. 그래 다시 처음이다 생각하고 재경 들으면 생각을 해서 공부를 어디 배울 데가 없는데 뭐 이렇게 깊이 배우는 데가 어딨어. 세무사반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는데 전국적으로 배울 데가 없는데. 그러니까 기회가 잘 된 거야. 여기서 제대로 그냥 모르면 어때? 모르면 시험하고 관계없으니까. 시험 문제는 금방 이런 수준이고 시험하고 관계없으니까
한번 배울 때 딱 끝을 봐. 깊이 봐. 그래야지 나중에 연봉 협상되고 그러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봉급 많이 안 줘. 실력이 돼야지 주지. 프로가 툭 치면 툭 나오게. 예?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다음이 재무회계의 개념체계라는 게 있어. 한 번은 언젠가는 들어야 될 거. 모든 세무사 공인에서 모든 시험에 다 나오는 거. 개념체계. 예? 질적 특성, 목적 적합성, 비검 적이 막 해갖고 난리야. 그걸 지금 계속 이어서 나가면은 에이씨 안 해 그래 안 해.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할 거야. 한 3시간 용인데 맨 뒤에가 책이 현금 흐름표야. 현금 흐름표 작성하고 끝나고 돌아와서 요거 하고 그다음에 원가 관리 회계로 들어갈 거예요. 지금 나가면 지루해서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배웠던 게 재고자산, 조금이라도 배웠으니까 전산에서 재고, 그래 처음이야. 완전히 틀릴 거야 아마. 재고자산 끝나고 그 다음에 유형자산 끝나고 그 다음에 무형자산, 금융자산 끝나면 자산이 딱 끝나. 자산이 제일 어려워. 자산에서도 재고자산하고 내일 배울 유형자산, 그것만, 그러니까 내일까지만 잘 배우면은 중급에게 끝이야. 무형자산 아무것도 없어. 간단해, 무형자산. 그 다음에 금융자산은 유가증권이니까, 유가증권. 그게 싹 바뀌었으니까, IFRS는. 유가증권 좀만 하면 자산 끝나지 뭐. 그럼 부채 가서 사채하고 일반 사채하고 전환사채만 배우면 돼, 부채는. 그것만 할 줄 알면 되고, 충당부채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고, 자본 가면 주식 발행하는 거니까, 증자 감자하는 거니까, 자본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수익. 간단해. 비용 간단하고, 그 다음서부터 이제 건설회계, 여러분이 처음 들었던 거, 이연 법인세회계, 환율 변동 효과 이런 고급회계, 파생상품이율로 들어왔으니까 금융회계가, 그런 거 이제 다시 배우면 돼요. 그래서 요 재고자산하고 유형자산만 잘 배워. 여기 유형자산에서 중급회계가 다 들어있어. 내일. 기가 막힌 거야 내일. 유형자산 한 10시간 해야 돼. 거기에 다 들어있어. 그거. 그러면 이제 중급회계 끝이나 마찬가지야. 끝이나. 그러니까 재고자산하고 유형자산을 잘 배워. 제일 중요한 거야. 나머지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그러면 사채밖에 없고.